신호화 시스템에서 소개됐던 내용을 소개됐던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고 어렵진 않은데 이걸 한꺼번에 이제 봐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이 정도만 이해하면 신호 관련된 교과목에서는 시간역과 주파수역 간의 관계가 이제 딱 끝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기 이제 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이쪽 영역은 시간 영역이고요. 이쪽 영역은 주파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영역에서의 시간 신호들이 특성이 좀 달라요. 얘는 컨티뉴스 타임 신호지만 주기가 없는 신호. 하지만 얘는 컨티뉴스 타임 신호지만 주기 신호. 그래서 그런 신호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얘는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죠. 그래서 이 신호를 샘플링 해요. 네,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영역 신호를 주파수 쪽으로 옮겼을 때 저희는 포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얻게 돼요. 그리고 주기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환산한 것을 저희는 포리어 시리즈라고 학습을 했고요. 그놈에 대한 포리어 시리즈 배수들 AK라고 값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연산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번 학기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에 대한 DTFT 5장에서 나온 것을 X 오브 F라고 설명합니다. 얘는 주기 신호예요. X 오브 F 플러스 1. 오메가인 경우는 이 발이 한 번씩 반복하고 주기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복해. 주기 신호니까 X 오브 F. 이렇게 됩니다. 뭐 한 단계가 더 넘어가는데 이것을 반복시켜요. 그러면 x tilde 오브 n이 되겠죠. 이것도 주파수 쪽으로 넘겨. 그럼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데 그 특성이 뭐가 나타나요. 자, 요게 다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엄청 수월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 왼쪽은 시간 영역 신호고 오른쪽은 주파수 영역 신호라고 했습니다. 자, 많이 사용한 포리어 트랜스폼을 보면 반복성이 없는 비주기 신호지만 컨티뉴스 타임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스펙트로 전환한 것을 X 오브 F라고 보면 여기 이제 하나의 페어가 되겠죠. 지난 학기에 저희가 포리어 시리즈라고 해서 어떤 신호가 반복해. 그래서 T 반복하는 게 T라고 적고 요놈을 주파수용역으로 환산한 것을 포리어 시리즈라고 해서 포리어 시리즈 계속 붙였어요. 그럼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신호는 이 신호를 반복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놈의 관계는 반복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축에서 어떤 신호를 저희가 반복시켜요.
그래서 반복된 신호를 만들어내면 이 특성으로 인해서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냐면 이 신호가 샘플링이 돼요. 이렇게 샘플링이 됩니다. 그래서 포리어 트랜스폼 한 놈을 샘플링을 해서 얻은 놈이 포리어 시리즈 계수예요. 결국은 같아요. 이 놈과 이 놈은 같은 놈인데 특정 시점에서 샘플을 해서 결국은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이 나타나지게 되고요. 이 놈들을 각각 포리어 시리즈 계수라고 저희는 불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도메인에서 반복시키면 또 다른 도메인은 뭔가 반복하다면 거꾸로 이쪽에서 이 놈을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해요. 일에 한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영역에서 샘플링이나 아니면 뭔가 반복성이 나타나면 또 다른 도메인에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 이 신호를 샘플링해요. 반복시켜. 그럼 이쪽에서는 샘플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DTFT를 샘플링을 할 거. 이 값이 나와요. 이 관계를 8장에서 디스크리트 포리어 트랜스폼 또는 디스크리트 포리어 시리즈, 포리어 시리즈나 포리어 트랜스폼은 그냥 샘플링하는 놈이기 때문에 같은 놈이에요. 결국은 요 4개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호에 관련된 대부분의 흐름이고 거기에 숨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요거예요. 한쪽 영역에서 샘플링이나 반복성이 일어나면 그 다른 영역에서는 거기에 반대되는 특성이 나타내지게 된다. 요것을 지난 학기부터 계속 지금 설명해왔고 이번 학기에 여기까지 끝내게 되면 더 이상 소개할 게 없어요. 신호 관련된 어떤 물론 이제 다른 게 있지만 학부 영역에서는 여기가 끝이고 지금 이제 뒤쪽의 중간 영역에서 이 그림에 대한 슬라이드가 소개가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5장에서 소개하는 부분은 요 놈이에요. DTFT. 그래서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요 그림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자세하고 뭐 이런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설명할 것은 요기예요. 디스크리트한 신호를 주파수로 넘겼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요 값들을 일단 찾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쓸 건가는 6장에서 소개가 돼요. 필터 설계.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5장에서는 찾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게 특성에 대해서만 설명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신호들이 설명이 되고 그 시간 영역 디스크리트한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델타 함수. 네. 수식에 넣어서 풀면은 그냥 1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 델타 값이 4개가 생겼어. 그게 이제 두 번째 신호고 수식에 넣으면 이제는 이러한 컴플렉스 값이 나타나죠. 수식에 넣어서 그냥 풀어요. 서메이션을 풀면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썸으로 나타나고
각각 익스포넨셜 평이 붙게 됩니다. 두 개의 프리퀀시로 설명하는 이유가 대문자 F로 나타냈을 때, 대문자 오메가로 나타냈을 때 저희가 살펴보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여서 수식의 변화만 발생하고 특성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알파 오브 n un이고 알파 값은 1보다 작아. 그러면 수식에 나오면 이러한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이 DTFT와 G 트랜스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파수력으로 전환할 때 사장에서 G 변환을 배웠고 X 오브 G로 배웠어요. 그 두 개의 주파수 값이 있는데 얘와 얘를 보면 설명했지만 G 변환이면 DTFT가 조금 작은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G 변환으로부터 G 변환을 구했고 그것으로부터 DTFT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G 값 대신 익스포넨셜 J 2파이 F 또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로 치환을 하면 자동적으로 DTFT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예요. X 오브 n이 UN. DTFT를 구하면 여기 델타 함수가 추가가 돼요. 델타 함수가 추가가 되는 이유는 요 값이 발산해서 다 더하면 더하면 무한이에요. 나머지 놈들은 다 더하면 어떠한 값으로 수렴을 해요. 근데 얘는 발산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함수나 이런 함수들은 델타 값을 이용해서 주파수 값을 얻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가 추가가 돼요. 하지만 이 un에 대한 지변화는 g-1분의 g라는 값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g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이 DTFT 영역인데 앞에 설명한 것처럼 G값 대신 익스포넨셜 J 2파이 F만 대입한다고 바로 G변환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함수들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필요한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시간 영역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환산을 해서 특정 값을 찍어낼 때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X 오브 F나 X 오브 오메가를 했을 때 특정 주파수 값 0, 0.5 또는 1일 때 값이 얼마인가? 그래서 값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그 값을 이용해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로페스 필터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요 일련의 과정이 이제 6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디스크릿 영역 신호에 대한 주파수 값을 두 개의 방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4장에서는 G 변환, 5장에서는 DTFT. 그 두 개의 관계는 수식에 의해서 R을 1로 고정하고 익스포넨셜 J 2파이 F를 G로 환산을 하면 결국은 DTFT가 되는구나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R을 1로 고정하고 반대run이 R이 1, 1에서 분석하는 게 DTFT라고 설명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러한 X 알파 오브 N, 알파 N, UN처럼 신호가 바운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값이 안정적인 신호인 경우 DTFT 값을 이용해서 지변환 또는 지변환을 이용해서 DTFT 값을 얻어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앞에 소개한 것처럼 R을 1로 고정을 하고 집값 대신 익스포넨셜 J타입으로 치환하면 그냥 래핑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신호가 있어요. 앞에 UN처럼 바운드 되어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신호들. 이러한 신호들은 서로 이렇게 매핑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매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델타 부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델타 함수가 나와 있는 거는 무시하고 그리고 집값 대신 exponential j 2파이 f를 대입을 하면 DTFT에서 지변환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변환으로부터 DTFT를 얻어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델타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DTFT에서 지변환으로 전환은 가능한데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는 그러한 유형의 신호가 있고요. DTFT를 이용해서 지변환을 그리고 지변환을 이용해서 DTFT로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유형의 함수가 있어요.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하면 어떠한 특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6, 7가지 특성, DTFT의 특성, 지변환의 특성, 포리어 트랜스폼, 포리어 시리즈의 특성들을 다 설명한 비슷한 내용인데 아마도 기말고사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 특성 부분에서. 그래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 리버설. x of n과 x of f가 DTFT 관계가 있을 때 x of 마이너스 n 타임 리버설 된 신호에 대한 DTFT는 x의 마이너스 n. 이것도 특성이 다 주어집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y of n이 x의 마이너스 n이고 x of n에 대한 DTFT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DTFT는 결국 x의 마이너스 f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어렵지 않게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특정 주파수 f 값이 0.2일 때 대입을 하면 얼마나 라고 얻어내고요. 이것을 어떻게 쓸지는 6장에서 소개합니다. 일단은 구해내는 거 저는 초점 맞추고요. 자,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타임 시프팅. xn과 x of f가 DTFT 관계가 있을 때 시간 영역에서 m초만큼 타임 시프팅된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 값이 위상으로 표기가 됩니다. 페이스 부분. 마찬가지로 xn에 대한 DTFT가 주어지고 xn을 2초만큼 타임 시프팅한 신호를yn으로 했을 때 yn에 대한 DTFT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f값을 0.2나 0.3을 대입하면 역시 값을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어디다 쓸지는 이제 6장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일단 저희는 값을 추출하는 데만 초점 맞추고. 자, 세 번째, 타임 시프팅의 반대가 되는 프리퀀시 시프팅. 주파수 값을 이동시켜.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 익스포넨셜 값이 곱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xn에 대한 dtft가 주어지고 새로운 신호 yn에 대한 dtft를 구하십시오. f0 값만 구하면 돼요. f0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n승에 해당하는 f0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f0를 쭉 넣어봤더니 2분의 1을 넣으면 결국 앞에 곱해지는 값이 마이너스 1의 n승. 그래서 주파수용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 주어진 요 값의 f 대신 f-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0.2, 0.4일 때는 f 값에 0.2와 0.4를 대입해서 값을 또 얻어내면 됩니다. 모듈레이션 통신 관련된 교과목에서 주로 이용하는 특성이고요.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신호를 이동시키죠. 그래서 코사인을 곱하면 F0만큼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x of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1일 때 1을 갖는 x of f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는 모듈레이션 하고 싶어. 그래서 주파수 용역으로 이동시켜서 값을 보는 게 y over n이 되겠죠. 얼마만큼 이동시켰는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코사인 0.2의 n 파이. 결국 f0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f0가 0.1이야. 그러면 이 신호를 오른쪽 왼쪽으로 0.1만큼 이동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고 그게 y고 f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0, 0.1, 0.3의 값을 찾아내십시오. 0, 0.0.3 이런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하고 일반하게 사용을 잘 안 하는 특성이 이제 다섯 번째, 8사발의 정리, 에너지 정리라고 불리는 이 특성인데요. 시간 영역 신호의 에너지가 주파수 영역 신호의 에너지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기 때문에 시간축에서 뭔가 분석을 하는 것과 주파수석에서 분석해서 전환하는 거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용이에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주파수 축의 에너지, 주파수 축의 스펙트럼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시간 영역 신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을 절대값을 취해서 2배로 제곱을 해서 연산하는 것보다는 시간 영역 신호를 환산을 해서 그 값을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 영역 신호로 전환을 하려고 봤더니 알파의 n수 un이 1-알파 exponential 어쩌고 분의 1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러한 관계로 정리를 하면 결국 1.59가 되는 알파의 n승 n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연산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산하면 3.
자,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요거부터 할게요. 빈번하게 이제 등장하는 함수입니다. 알파의 절대값 n승. 이 경우는 두 개로 저희가 쪼갤 수가 있죠. 혹은 세 개로 쪼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갤 수가 있고, 쪼갠 놈들을 이용해서 DTF를 구해서 저희가 결국은 6장에서 그러면 이 놈의 크기와 위상은 어떻게 구하고 이 놈들의 특성이 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6장에서. 자, 여섯 번째 특성이 컨볼루션과 곱셈. 두 개의 신호의 곱과 두 개의 신호의 컨볼루션이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 서큘러 컨볼루션, 저희가 3장에서 했죠? 그냥 프로덕트, 스펙트럼의 곱으로 나타내집니다. 라는 것. 그래서 x n이 0.n승 유인일 때 서큘러 컨볼루션하고 스펙트럼의 곱, 결국 시간 영역에서는 이 신호를 그냥 컨볼루션, 동일한 신호와 컨볼루션 해주는 거죠. 서큘러 컨볼루션 하는 것과 시간축에서 곱, 그래서 제곱이 되겠죠.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셈은 시간축에서 컨볼루션, 두 개의 동일한 신호를 컨볼루션해서 얻은 값. 이 특성들은 여타 다른 어떤 변환과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개념이 뭐 추가가 되는 건 없고요. 연산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타임스, 요거는 제가 어제 저녁에 추가를 해서 요거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따로 노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임센 시간축에서 n배가 되는 신호. 이 경우 주파수 영역에서는 스펙트럼 자체가 미분 특성이 나타내지게 됩니다. 미적분 관계가 있는데요. 미분에 대한 것만 일단 다시 추가해볼게요. x 오브 n이 알파의 n승 un일 때 새로운 신호 y 오브 n이 xn의 n배가 되는 n 알파의 n이에요. 이건 어떻게 구할까? 그냥 무작위로 연산을 하면은 안 풀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지를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인 경우는 n 타임스이기 때문에 시간 영역에서 n배 이 특성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DTFT가 x of f가 앞에 이미 많이 사용됐던 형식인 거고, 결국 y of f는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J2를 그냥 양변에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만큼이 곱해져서 시간축에서 남는 것은 n x of n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미분하고 거기에 양변에 연산한 요 값을 그냥 곱해주면 돼요. 정리를 하면 우항에 있는 것처럼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응용을 한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n, xn에 xn을 한 번 더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놈을 사용할 거예요. 거기에 x of f가 다시 추가가 되고, 정리를 하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형식처럼 나타내게 됩니다. 이 특성들은 아마 기말고사에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 잘 어떤 형식의 신호를 어떠한 특성을 활용할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룩업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어렵지 않게 연산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남은 주제는 요놈입니다. 요리 넘어가는 요 단계. 8장에서도 조금 소개하겠지만 이론적으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거고요. 수식을 이용해 설명하는 넘어가는 전환되는 과정은 여기서 설명을 이제 하게 되고, 여기 나타내진 그림이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자, 먼저 continuous time이면서 비주기식 요놈이 됩니다. xt에 대한 주파수 값은 포리어 트랜스폼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값은 시간 영역 값이고요. 뒤에 나타난 4개의 값은 주파수 값이에요. 그래서 요 큐브를 딱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앞에 있는 놈은 시간 영역, 뒤에 있는 놈은 주파수 영역 관계가 됩니다. 포리어 트랜스폼을 나타내는 것은 요 관계를 나타내죠. 요 관계. 그래서 x of t와 x of f가 서로 포리어 트랜스폼 관계가 있다. 요 놈을 저희는 강제로 반복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요. 그렇죠? 강제로 반복시켜요. 반복시켜서 얻은 값은 반복된 신호는 continuous time이면서 주기 신호가 돼요. 이 경우 포리어 시리즈로 저희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 놈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대응하는 값은 포리어 시리즈 계수 AK가 됩니다. 요 놈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반복시켰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샘플링이 돼요. 이쪽 관계는 샘플링, 이쪽 관계는 반복. 샘플링을 시켜요. 이거는 샘플링을 시켜서 포리어 시리즈에서 AK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놈을 샘플링을 해. 그럼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디스크리트 타임 진호가 되죠. x 오브 n. 그래서 이 놈을 샘플링을 해서 이제는 디스크리트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길이가 없어요. x 오브 n. 이 놈의 주파수 값을 DTFT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놈이에요. 이 놈은 반복성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반복해요. 반복하게 돼요. 그 값이 이 놈이죠. 마지막으로 그 값을 반복시킨 것을 xtilde로 n가 되고, 샘플을 반복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샘플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반복된 DTFT를 샘플링을 해요. DTFT를 샘플을 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가 G 변환이고요. 요 놈이 DTFT인데 반지름이 1로 고정해서 나타난 값이 요 외곽선이라고 했어요. 요게 R이 1일 때 요 반지름이 1인 요 원을 샘플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요 구간에서만 관찰을 하는 게 DFT가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아니라 이퀴디스턴스한 동일한 간격의 샘플 포인트를 만들어서 컨스터레이션으로 불러도 되고, 요 지점에서만 관찰을 하는 게 이제는 마지막 8장에서 소개하는 DFT가 돼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DFT. 이놈은 또 다른 그림인데요. 개념은 똑같고, 조금 수식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할 텐데, 앞서 설명했던 요 도식을 이용을 해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저쪽에 있는 것과 거의 싼데,
처음 먼저 시작하는 게 비주기 신호이면서 컨티뉴스 타임 신호 X1이라고 불리면 X1에 대한 포리어 트랜스폼이 X1 F가 나오고요. 주파수 도메인은 F 도메인이 됩니다. 이 값을 강제로 반복시켜요. 그럼 반복된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XT라고 부르고 이 신호에 대한 주파수 값을 포리어 시리즈 코에피션트 AK라고 얻는다면 이 두 개의 관계는 결국은 샘플링 관계라고 설명을 했어요. 요것을 샘플에서 나온 값이 요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포리어 시리즈 계수 AK와 스펙트럼 포리어 트랜스폼 값이 그냥 같은 값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t배만큼 그 수식에서 정의한 그 주기만큼 크기가 커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 발생할 뿐이지 같은 값인데 그 값이 이렇게 반복했다. K 오메가 제로에 한 번씩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었으면 굳이 X 오브 F를 이용해서 풀었으면 포리어 시리즈 개수의 요 크기에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지 K, F 제로 한 번씩 나타난다. 결국 이것을 샘플링을 해서 나타낸 포리어 시리즈 코에피션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일반적인 샘플링 관계로 넘어옵니다. 이쪽. 그래서 비주기 신호이면서 컨티뉴스 타임 신호를 샘플해서 비주기 신호이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 이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x1 over n이 되고 요놈에 대한 주파수값 DTF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5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값이 x1 over f. 요놈은 반복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 반복하냐면 요 값에서 반복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값에서 샘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값이 반복해요. 물론 모양은 달라요. 특성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네, 특성 자체가. 그래서 반복한다. 반복할 때 겹쳐지기도 하고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특성, 얼만큼 샘플링을 촘촘히 하느냐에 따라 스펙트럼이 반복하면서 겹쳐지는 AA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7장에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 지금 많이 다뤘던 요 값을 강제로 반복시키면 이쪽에서는 샘플링이 됩니다. 요 값을 그냥 막 샘플링을 해요. 그리고 놓고 보면 요 관계가 나타나는데 스펙트럼 자체가 샘플된 라인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5장 소개할 때 시간 영역 신호는 디스크리트 신호지만 이것을 GTF로 전환하면 컨티뉴스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어요. 컨티뉴스한 스펙트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표 값인 샘플 값을 이용하면 컨티뉴스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 디스크리트한 신호를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전환할 때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을 얻어내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 트랜스폼 어떤 디스크리트한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미 여기로 가면은 스펙트럼 자체가 컨티뉴스 해버리니까.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을 오기 위해서 이쪽으로 DFT를 하게 됩니다. 포리어 트랜스폼 하십시오. 그러면 포리어 DFT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요 값을 샘플링을 한 거예요. x1 over f를 샘플링을 한. 그래서 x1 over f 값을 샘플. x1 over f.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k, f 제로 한 번씩. 요 개념 마지막 요 개념을 설명을 한 게 여기밖에 없어요. 요것만 이용해서는 이거를 수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조금 뭐 수식도 추가하고 부연 설명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 신호에 대한
주파수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은 좀 복잡한데 xt로부터 샘플에서 x 오브 n을 얻고 xn을 이용해서 지변환을 해서 x 오브 g dtft를 해서 x 오브 n dft를 해서 x 오브 k 세 개의 다른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연관성이 다 있어요.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면 앞에 설명했지만 이게 지변환이면 이게 DTFT고 이것을 요만큼 균등한 간격으로 샘플한 요 놈이 DFT가 됩니다.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DFT에 대한 간단한 예시 한두 개만 해도 될 것 같고 수직 외우지 마시고요.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저희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접근해도 충분합니다. 이거 흐르는 것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8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될 거고. 네. 자, XP라는 주기 함수, 큐리딕 신호가 있는데 한 주기의 신호를 x1/n으로 쪼갰어요. 4개 값을 줬어요. 4개가 계속 반복하는 게 XP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기 안에 있는 샘플 개수는 n개가 돼요. 이 한 주기 안에 있는 n개 값을 주파수형으로 환산해서 한 주기 안에 있는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게 디스크리트 포리어 트랜스폼이고요. 전체 주기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는 게 디스크리트 포리어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주기 안에 있는 값 x1/n에 있는 값 샘플에서 값을 살펴봅니다. 이 값은 그냥 저희가 DTFT를 해주면 돼요. 왜냐면 앞에 연습문제 했듯이. 그래서 DTFT를 해. x1을 해. 그러면 4개의 샘플 포인트에 대해서 각각 스펙트럼이 주파수가 없을 때, 주파수가 이만큼 됐을 때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전체 신호, 요거는 한 주기고 전체 신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러면 요 수식을 쓰면 돼요. x1/f는 이미 구했고 그 값을 kf0만큼 샘플을 해주면 돼요. f 대신 kf0를 넣어주면 돼요. 이 값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f 대신 kf0를 넣고 당연히 k 값은 4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n 도메인의 n개의 샘플 포인트는 k 도메인의 n개의 샘플 포인트와 매핑이 돼요. 서로. 그래서 여기서 4개면 주파수 스펙트럼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주파수 스펙트럼이 4개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변할 수 있는 k 값은 0, 1, 2, 3 n이 변할 수 있는 값은 0, 1, 2, 3 자, 마지막으로 전체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 이 수식에 그냥 넣으면 돼요. 왜냐면 x1에 kf0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잡아놓고 서메이션을 풀어. 쫙 풀어 제끼면 4개의 임펄스 값이 나올 거예요. 공교롭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임펄스 값은 0이 됩니다. 자, 왜 이걸 설명을 하느냐? 뒤에 됐나? 아, 네. 일단 네, 필요하면 거기서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최종적인 주파수 값인데요. 이 주파수 값의 특성을 보시면 4개 값을 얻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0, 1, K가 0, 1, 2, 3일 때 이 놈이 이제 반복해요.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도 이 4개가 반복. 이 4개가 반복합니다. 이렇게.
요 네 개에 대한 스펙트럼이 요 네 놈인 거예요. 그런데 스펙트럼의 특성을 보면 얘를 제외하고 얘와 얘는 서로 대칭이에요. 이분 시메트리. 시메트리컬 포인트는 가운데 있죠. 이렇게 줘. 이렇게 대칭이에요. 얘를 제외하고 얘는 얘를 점으로 대칭?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문제에서 얘를 기준으로 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칭성이 없는 신호도 주파수 측에서는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DTFT를 이용해서 DFT로 변환하는 방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DTFT 값을 n분의 k로 샘플링을 해. DTFT 값을 샘플, DTFT 값을 샘플에서 n으로 나누는 게 디스크릿 포리어 시리즈. n을 곱하면 디스크릿 포리어 트랜스포를 같은 놈이에요. n배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놈이기 때문에 DTFT에서 샘플한 DFT만 갖고 응용을 하게 됩니다. 수식은 이렇게 되고, 이 수식도 한 장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할 거고요. 자, 이 연습 문제만 일단 할 거고. 자, 앞에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X of n이 주기신호입니다. X of p가 쭉 주기신호인데 5개의 샘플 포인트가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한 주기의 샘플 포인트는 5, 0, 1, 3, 4가 됩니다. 이게 이제 n이 됩니다. n. 요 5개의 샘플 포인트에 대해서 DTFT를 구해요. x, y, x. 그러면 5개의 주파수 성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DFT를 구하면 한 주기 동안 DFT를 구하면 요 놈을 n분의 k로 샘플링을 해요. n은 여기 주어졌습니다. 5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n분의 k로 샘플링 해 하고 k 값을 0, 1, 2, 3, 4까지 대입을 해요. 그러면 k가 0일 때,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한 주기 동안의 주파수 값을 연산해서 얻어낼 수 있고, 분석을 해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요놈과 요놈은 대칭인데 어떤 대칭이냐면 칸죽이 시메트릭합니다. 컴플렉스 칸죽이 시메트릭해요. 그 얘기는 연산을 반만 해도 돼요. 나머지 반은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주파수 값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연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산량이 반으로 뚝 떨어지고 그 연산량을 더 떨구는 것을 디스크리트 포리어 트랜스폼에서 훨씬 더 빨리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을 FFT라고 불려요. 실제 컴퓨터나 휴대폰에 인베드 되어 있는 그런 모듈은 이 FFT 모듈입니다. 결국 연산량을 반으로 뚝 떨구면서 주파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6장에서 소개가 되는 게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소개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필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필터 요소 H of F는 매그니튜드와 페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요놈들은 전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예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그 놈이 또 다른 한 놈을 구성을 해서 전체 신호를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저희가 찾을 때 왜곡을 디스토션, 왜곡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페이스 리스판스를 구할 때 역시 디스토션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요 놈이 커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에서 디스토션을, 페이스 리스판스에서 디스토션을 최소화시키는 특성이 무언지를 소개를 할 거고, 그 특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폴 제로의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5장에서 4장에서 배웠던 폴 제로가 드디어 여기 쓰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 AF 필터가 매그니튜드와 페이스 디스턴스로 설명이 되고요. 그 필터는 많이 봐왔던 이 시스템 특성에 나타나는 임펄스 리스판스에 대한 DTFT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오토 리그레시브 필터, IR 필터가 되겠죠. y of n이 알파 y의 n-1 y이 x of n, 알파 값이 0에서 1 사이 이렇게 됩니다. 요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대한 임펄스 리스판스는 이렇게 되는 것을 이미 저희가 학습했어요. 요 놈에 대한 DTFT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했어요.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요 놈이 매그니튜드와 페이스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보고 그것을 이렇게 구성을 할지, 이렇게 구성을 할지에 따라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 이렇게 구성을 할 때에 따라 밴드 스탑 필터로 저희가 필터를 설계를 이제는 해요. 그래서 실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매그니튜드와 페이스로 구조 쪼개지기 때문에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만 일단 알아봅니다. 그러면 실수 허수를 이용을 해서 쭉쭉쭉 구해요. 쫙쫙쫙쫙 구하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페이스 리스판스도 구하면은 이렇게 좋아요. 일단 구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용하는 것은 이 값을, 여기가 F 값이야. F가 앞서 0일 때, 0.2일 때, 0.3일 때 얼마인지 찍어봤죠? 그것처럼 대입을 해서 찍어야 돼. F 값을 넣어서. 그러면 그게 이렇게 찍히는지 이렇게 찍히는지가 나타나지게 돼요.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뭐 이렇게 찍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이건 언제 구하셨어요? 연산을 너무 복잡하고요. 수식으로 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프로그램, 매트랩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플랫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그게 뭐냐면 앞서 설명한 대로 DTFT를 이용하지 않고 폴제로를 이용해서 여기 떨구고 여기 떨구고 하면은 이런 특성인지 이런 특성인지 이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폴 제로의 위치를 보고 좋아요. 자, 요거는 퀴즈 말고요. 과제물로 대신할게요. 6장, 5장 과제물. 맞나?
두 개가 있는데 뭐 위에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에 거. 기간은 일주일, 다음 주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두 개 시스템이 주어져요. 그 두 개 시스템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라는 겁니다. 각각 시스템이 H1, H2로 주어집니다. 직렬로 연결되면 컨볼루션, 병렬로 연결돼선 두 개 합. 이 각각의 임펄스 리스판스이고 그 놈을 주파수 영역으로 넘긴 게 DTFT 한 게 프리퀀시 리스판스죠. 그렇게 했을 때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과제물로 대치를 하고요. 앞에 네, 오늘 강의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